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보험 정보와 함께하는 아나운서 이승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보험을 준비하면서 생기는 작은 고민부터 과도한 보험료로 걱정하는 분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을 때까지 보험에 관한 다양한 고민과 궁금증 함께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NBNTV라고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보험 불만제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보험은 요리랑 같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요리를 하실 때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어떠한 조리 방식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이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맛이 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죠. 보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특약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하신지에 따라서 시청자님들한테 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불필요한 보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최상의 특약들로 최선의 보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보험 셰프 김진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셰프 김진수 전문가님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혼자 이렇게 보험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이야기를 나누게 되셨는데 혹시 소감이 어떠실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한 10년 동안 생방송이랑 이제 녹화 방송을 총 한 300회 이상을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대부분의 방송에서는 이제 다른 전문가님들이랑 이제 같이 보통 이제 방송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청자님들한테 더 많은 정보를 제 생각을 좀 제공을 해드리고 싶어도 그런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늘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저한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게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알차고 좋은 정보들 정말 쉽고 편하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주실 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요, 바로 암보험입니다. 사실 암의 완치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발병률이나 사망률도 함께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근데 또 이 암 안에서 성별에 따라 발병이 되는 종류나 그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정말 다양하게 좀 나타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좀 소개해 주실 예정일까요? 네, 제가 보험을 지금 하고 있는 지 지금 벌써 11년째가 되는데요. 네. 가장 많이 설명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실손의료비 보험이고 또 하나가 암보험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우리나라 이제 국민분들께서는 이 암에 대한 상당히 무서움을 좀 가지고 계시는데요. 무서움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친구분이 이제 암에 걸리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옆집 아줌마라든지 아니면 옆집 아들이 이제 암에 걸리는 경우가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암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서운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또한 이 암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의학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암의 진단을 받는 확률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도 초반보다는 2024년도 현재 건강검진 자체가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암에 대한 발병률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에 발병이 되면 바로 사망하는 질환이 이제 암이었거든요. 하지만 2024년도 기준으로는 건강검진을 워낙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암으로 인해 조기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에 대한 발병률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계에 따르면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5분 중에 2분,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3분 중에 1분이 암에 걸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수치상으로 보시면 대략 한 36%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게 이제 암의 진단을 받으시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5분 중 2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3분 중에 1분의 이제 암의 진단을 받고 발병률은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남성과 여성이 걸리는 암에 대한 종류가 좀 다르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걸리는 암 3가지는 위, 대, 폐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 갑상선, 대장암 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남성분들이 위암, 폐암, 대장암에 자주 걸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여성분들보다는 이 음주라든지 아니면 흡연을 더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음식 섭취하시는 것도 당연히 더 기름진 것들을 좀 더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나 대장, 폐에 이제 무리가 가서 위, 대장, 폐순으로 이제 암에 대한 발병률이
높은 게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여성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암 갑상선암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좀 이상하다시피 할 정도로 우리나라 여성분들께서 이 갑상선암 진단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또한 유방이나 자궁 같은 경우에도 다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암이기 때문에 남성이 걸리는 암, 여성이 걸리는 암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추가적으로 암보험을 보완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좀 더 암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성별에 따라서 발병되는 암의 종류가 다르다는 점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 정도가 지금 암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또 남성과 여성이 어떤 암에 걸리는지, 잘 걸리는지를 좀 확인을 해봤을 때 아무래도 남성은 좀 식습관에 직결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여성분들은 호르몬과 밀접한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암 발병률과 사망률 역시나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 이에 따라 암보험 준비도 역시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 같거든요. 암보험의 종류와 이 준비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가면 갈수록 이 보험도 좀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보다 이 암에 관련돼 있는 특약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암보험의 가장 큰 토대는 이 암 진단비라고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이 암 진단비를 어떻게 가입하시냐에 따라서 내가 기대했던 금액이 그대로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나는 1,000만 원을 받기를 원하고 가입을 했는데 300만 원, 5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도 기준으로 보통 이제 암보험 또는 암 진단비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에는 일반암 진단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일반암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청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위암, 간암, 폐암, 췌장암 이런 것들이 다 일반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일반암에는 유사암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유사암 같은 경우에 총 4가지가 있는데요.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 이 4가지 암이 있습니다. 이 4가지 암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도 워낙 높고 완치율도 워낙 높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을 이제 일반적인 암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암과 유사하다라고 해서 유사암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2024년도 기준으로 이 유사암 일반암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가 다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사암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사암 4가지 중에 첫 번째로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에 생기는 악성 신생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듯 갑상선 부위에 생기는 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경계성 종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들 이제 건강검진하는 도중에 용종 제거를 했다라는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 이 용종 같은 경우에는 악성 종양이 아니라 양성 종양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종을 그냥 없애지 않으시고 계속 방치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다른 합병증은 올 수는 있지만 암으로는 발전을 하지 않습니다. 암 같은 경우에 이제 악성 신생물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종 같은 양성 신생물과 악성 신생물에 있는 경계선에 있는 얘들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 있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암으로 발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이제 종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듯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의 경계선에 있다라고 해서 경계성 종양이라고 불립니다. 세 번째로 이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암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게 혹시라도 전이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장 먼저 하시는데요. 암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세포를 침윤하고 파괴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암 같은 경우는 전이가 되는 형태로 띄고 있죠. 근데 이 제자리암 같은 경우에는 전이를 하지 않고 제자리에 가만히 있다라고 해서 제자리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피부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피부암이랑은 다르게 침윤의 정도가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간단한 시술만으로 제거가 가능한 게 이 기타 피부암입니다. 이렇듯 이 4가지 암 같은 경우에는 발병률도 워낙 높고 완치율도 워낙 높기 때문에 유사암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서요. 보통 이제 암 진단비를 이제 1,000만 원 가입을 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암 진단비의 10% 또는 20%만을 지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일반적인 간암이나 폐암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는 반면에 이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20%인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지급되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유사암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유사암을 최대한 많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인데요. 근데 여기서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생명보험사에 있는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소외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소외감 같은 경우에는 쉽게 설명을 드리면 남녀 생식기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 전립선암, 그다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유방암과 자궁암이 있겠습니다. 이 손해보험사에 있는 남녀 생식기암은 일반암으로 지급되는 반면에 생명보험사에 있는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남녀 생식기암을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서 가입 금액의 30% 또는 50%만을 지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손해보험사에서 이제 암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을 하고 전립선 암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를 잘 가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되는 반면에 생명보험사에 있는 몇몇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전립선암을 소외감으로 분류를 해서 300만 원 또는 500만 원만 지급이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이 암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시던 손해보험사에서 가입을 하시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남녀 생식기암도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회사를 가입을 하셔야지 내가 이 전립선암이라든지 유방암, 자궁암도 일반암 진단비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소외감도 일반암으로 받을 수 있는 보험회사를 찾아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암의 분류와 또 보장 범위에 대해서까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가입한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특약들과 어디까지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이 소외감이 유사암에 분류를 될 것인지 포함이 될 것인지 아니면 분할이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항상 좀 유념해서 체크해 두셔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보통 그렇다면 이 보험을 가입을 할 때 보험료도 많이들 중요하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준비하는 게 합리적일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보험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전제품을 구매를 할 때도 첫 번째로는 당연히 성능을 보겠죠. 그리고 성능이 똑같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보는 건 당연히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험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험을 납입하는 기간이 보통 일반적으로는 20년이라는 기간을 납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매달 납입하는 이제 보험료가 10%인지 10%든 20%든 더 저렴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건 1, 2만 원 차이가 아니라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까지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에서 가장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보장 범위입니다. 하지만 보장 범위가 동일하다라고 하면 최대한 보험료를 줄이시는 방법이 좋겠죠. 그러면 이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납입을 할 때 어떠한 형태가 있는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험료를 납입하는 형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갱신형 보험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갱신형 보험이 있습니다. 이 갱신형 보험이 좋다, 비갱신형 보험이 좋다, 어떤 보험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장단점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선 이 갱신형 보험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정해진 기간마다 보험료가 변동하는 보험입니다. 일반적으로 질병을 가정을 했을 때 당연히 젊은 사람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잖아요. 이 발병률을 이제 계리를 해서 이 보험료가 산출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납입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통 이제 정기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마다 보험료가 변동을 하고 해당 질병에 걸릴 때까지 납입을 쭉 하셔야 되는 보험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내가 30년, 50년, 60년 납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이렇듯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 질병에 걸릴 때까지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30세 남성이 이제 90세에 암에 걸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납입하는 기간이 6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납입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듯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 보험이 아니라 비갱신형 보험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시고요. 이 갱신형 보험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65세가 넘으신 분들입니다. 65세가 넘으신 고연령자이신 분들이 이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시면 내가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하고 내가 납입을 하는 총 납입 보험료하고 거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듯 이 갱신형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65세 이상이신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 보험이고요. 비갱신형 보험은 그냥 간단합니다. 납입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보장을 받으시면 됩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20년 납 100세 만기 상품이 이 비갱신형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65세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보험료를 납입을 하실 때 합리적으로 납입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인데요. 여기서 이제 비갱신형 보험도 좀 나뉘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00년도 초만 해도 이제 보통 보험을 이제 권유를 할 때 이 상품은 순수 보장형이야 또는 만기 환급형이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2024년도에는 이 순수 보장형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친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해지환급형하고 이제 저해지환급형 상품인데요. 이 순수 보장형은 내가 나중에 해지를 했을 때 해지환급금이 100세 때 만기 때 없어지는 상품이잖아요. 근데 이 무해지환급형, 저해지환급형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는 도중에도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순수 보장형보다도 보험료가 20%에서 30% 정도를 더 저렴하게 가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5세가 이하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시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리겠고, 비갱신형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일반적인 상품보다는 무해지환급형이나 저해지환급형을 사용을 하셔서 최대한 납입하시는 보험료를 줄이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험료를 납입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하나는 갱신형, 다른 하나는 비갱신형입니다. 정해진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차이가 좀 가장 큰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좀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시지 마시고요. 나이나 여력에 따라서 좀 잘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65세 기준으로 그 이상은 좀 갱신형을, 이하는 비갱신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특히나 나이가 좀 젊으신 분들께서는 비갱신형에 더해서 무해지나 저해지 같은 것까지 함께 상품을 좀 가입을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좀 다양한 팁들을 보장 범위나 보험료에서 많이 주셨거든요. 이외에 또 다른 팁은 또 없을까요? 네, 요즘에 건강검진이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투약을 하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혈압약이라든지 아니면 고지혈증 약이라고 하면 남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드시고, 보통 연세가 40대 후반에서 50대부터 보통 이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 건강검진 시기가 좀 더 앞당겨지고 좀 더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30대 초반을 남녀 가리지 않고 혈압약이라든지 고지혈증 약을 많이들 드세요. 그러면 이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아무래도 일반인들보다는 더 안 좋은 조건으로밖에 가입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꼭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혈압과 고지혈증은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을 가입을 하실 거냐 아니면 안 할 거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나중에 일반적인 분들보다 이 혈관 질환에 관련해서는 발병률이 30%에서 50%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혈압약하고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일반 건강하신 분들보다 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할 때에는 발병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암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과 고지혈증하고는 전혀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나는 혈압약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으니까 나는 유병자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내 암보험이라든지 아니면 혈관질환 아니면 수술비, 입원비, 상해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그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로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보험을 나누는 것보다도 한 30%에서 40%를 더 비싸게 가입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암 같은 경우에는 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은 일반 건강보험으로 가입을 하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약을 드시는 분들,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한 상품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여러 회사를 알아보시고요. 일반 건강보험과 유병자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두셔야지 최대한 보험료 지출에 대한 부분을 아끼실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유병력자라고 하더라도 바로 유병자 보험을 가입하기보다는요, 특약과의 인과관계를 먼저 살펴보시고 또 보험사마다 어떤 것이 다른지, 나에게 어떤 것이 맞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고 덧붙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암보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꿀팁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암보험에 대한 대비, 준비 한층 더 깊게 알아갈 수 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암보험에 대한 총정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암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이제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들 걸리셨고요. 여성분들보다는 남성분들이 더 많이 걸리는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 기준으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암에 대한 발병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실손과 더불어 가장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이 암보험입니다. 근데 암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제 일반암 진단비가 있고 유사암 진단비가 있죠. 근데 이 소외감 진단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소외감 진단비는 남녀 생식기암인데요. 이 남녀 생식기암도 소외감이 아니라 일반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를 납입을 하실 때에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갱신형 보험을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신데요. 비갱신형 보험을 사용을 하실 때 여기에 이제 무해지환급형 제도까지 포함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납입하는 보험료도 최대한 합리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병력이 있으신 분들 나는 유병자니까 유병자 보험을 가입을 해야겠지라고 생각을 하셔서 처음부터 무턱대고 유병자 보험을 선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우선 보험회사에서 심사를 한번 진행을 해본 다음에 어떤 보험이 나한테 가장 합리적인 보험인지를 여러 회사를 비교를 하시고 보험 상품을 선택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꼼꼼한 정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암보험인데요. 이 내용은 여기까지 알아보고요. 저희는 그럼 다음으로 만나볼 칭찬받을 보험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칭찬받을 보험은요, 바로 혈관질환 보험입니다. 혈관질환 사실 암과 비슷하게 발병률이 못지않게 높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혈관 질환이 최근 10년 사이에 발병률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우선 이 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암 보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암에 많이 걸릴까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네. 네,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나라 식습관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양보다는 이제 섭취하시는 게 이제 뜨거운 국물이라든지 아니면 김치 저 되게 좋아하지만 일반적으로 나트륨이 상당히 높은 식품이거든요. 맞아요. 이렇듯 뜨거운 국물들을 많이 섭취를 하시고 그다음에 나트륨 함량이 높은 걸 이제 많이들 드시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이제 암에 대한 발병률이 되게 높은 건데요. 반대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암하고 이 혈관 질환하고에 대한 차이가 거의 없다라고 합니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고 하면 서양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짠 음식보다는 아무래도 기름진 음식들을 더 많이 드시잖아요. 아무래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뭐 피자가 주시고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햄버거가 저희 밥 먹는 것처럼 이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기름진 거를 많이 섭취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에 대한 발병률이 서양은 훨씬 더 높은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도 2000년도 초반하고 지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에는 사실상 90년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거의 한식을 안 먹으면 나는 밥을 안 먹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보통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뭐 치킨이라든지 피자라든지 햄버거로 간단하게 이제 식사를 때우시는 경우가 10년 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거보다는 우리나라 분들도 기름진 음식을 많이 섭취하심에 따라서 이 혈관 질환에 대한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10년과 지금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이 발병률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한 사망률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이 암과 마찬가지로 혈관 질환도 식습관과 함께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요즘 아무래도 점점 시대가 거듭할수록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인스턴트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문가님 말씀대로 혈관 질환도 점점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혈관 질환 보험의 중요성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는 어떤 보험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제 보험사에서 이제 혈관 보험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뇌 쪽 관련 혈관 질환 보험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심장 쪽 관련 혈관 질환 보험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서 암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암보험을 잘못 가입을 하면 내가 기대했던 금액만큼 못 받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보험을 잘못 가입을 하면 내가 원래는 1,000만 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500만 원밖에 못 받는 게 이제 보험을 잘못 가입한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잘못 가입을 하게 되면 단돈 1원 하나 지급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보통 보험을 이제 납입을 하실 때 보험료를 생각을 해보시면 보통 이제 최소 2천만 원, 최대 뭐 3천만 원, 4천만 원까지도 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시잖아요. 상당히 큰 돈을 납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혈관 질환을 잘못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단돈 1원 하나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암도 보장 범위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더욱이나 이 혈관 질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보장 보험에 대한 거를 이제 꼭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앞서 암보험과 마찬가지로 이 약관이나 보장 범위를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데 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는 좀 무서운 상황까지 생긴다고 하니까 더욱더 주의하고 유의사항들을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들을 저희가 좀 대비하면 좋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예시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네. 예, 예시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A군하고 B군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A군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진단비를 가입을 했고요. B군 같은 경우에는 뇌졸중 진단비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A, B군 동일하게 뇌경색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B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한 가입 금액의 100%를 그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A군 같은 경우에는 단돈 1원 하나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뇌혈관 쪽 가입을 하실 때에는 보장 범위를 가장 먼저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좀 예시를 들어주신 것을 보니까 보장 범위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점, 거기까지는 알겠거든요. 근데 좀 살펴보면은 같은 뇌 관련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우선 보험사에서 이제 진단비를 수령을 하시려면 약관상 나와 있는 질병 코드를 받아야 됩니다. 모든 질병에는 질병 코드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저희가 흔히들 감기 걸렸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하지만 이 의학적으로 감기라는 질병은 존재를 하지 않고요. 의학적으로는 상세불명의 후두염 또는 상세불명의 인후염처럼 뭐 코감기, 목감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모든 질병에는 질병 코드라는 게 존재를 하고 보험사에서 진단비를 수령을 하시려면 약관상 나와 있는 질병 코드를 받아야 되는데요. 우선 뇌혈관 관련해서 어떠한 질병 코드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뇌출혈, 그다음에 뇌경색,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이제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뇌 쪽 관련 혈관 진단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질병 코드를 3가지를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뇌졸중 같은 경우에 6가지,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10가지의 질병 코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뇌혈관 질환을 가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까지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뇌출혈 진단비만 가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만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질환인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두통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제 치매가 걱정이 되셔서 이 뇌 쪽 관련해서 MRI를 찍어보시는 분들이 많이들 있으시거든요. 이렇게 통증이 없는데도 발견이 될 수 있는 진단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는 두통이 이제 있으셔서 병원에 가셔가지고 MRI라든지 CT를 좀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럴 경우에 발견되는 게 보통 이제 뇌졸중인데요. 이 뇌졸중이나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혈관 질환이라고 말씀드렸죠. 뇌혈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콜레스테롤이 껴서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아니면 꽈리처럼 꼬이는 게 뇌경색이나 뇌졸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혈관이 막히고 좁아지고 나중에는 펑 하고 터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겠죠. 이렇게 가장 마지막 단계가 뇌출혈 진단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에서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진단비 위주로 판매를 하시는 보험사가 몇 군데가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 쪽 관련 진단비를 가입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뇌출혈 진단비가 아니라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은 뇌 질환 진단비를 가입했다고 해서 똑같이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확인을 했거든요. 이 안에서 전문가님께서는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하는 것을 권유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혈관 질환 중에 뇌는 이제 보장 범위를 어떻게 좀 살펴봐야 하는지는 알아봤는데요. 그럼 나머지 심장에서도 좀 비슷하게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심장 질환은 좀 단순합니다. 크게 신경 쓰셔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있습니다. 두 특이하게 차이는 협심증의 유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이 협심증 같은 경우에는 심장 혈관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이 진단을 받는 게 협심증인데요. 이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협심증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 쪽 혈관 질환을 준비를 하실 때에는 뇌 쪽과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를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셔서 협심증까지 보장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좀 유의하면 되실 것 같은데요. 심장질환 같은 경우에서도 보장 범위가 훨씬 더 넓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살펴보면 그냥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이 뇌 쪽에서는 뇌혈관, 그리고 심장 쪽에서는 허혈성 심장질환 특약만, 이 진단비만 좀 판매를 하면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 이런 다른 보험들이 또 따로 있는 걸까요? 네, 이건 사실 진단비의 역사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예. 우선 보통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생명보험사가 있고 손해보험사가 있잖아요. 근데 이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재산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산보험은 뭐냐면 생명보험사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고 손해보험사에서도 판매를 할 수 있는 게 이 재산보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재산보험을 이제 제가 건강보험이라고 그냥 통칭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진단비라고 하면 이제 건강보험이잖아요. 이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사에서 먼저 90년도부터 먼저 판매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생명보험사에서 처음 판매가 됐을 때에는 뇌 쪽 관련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뇌혈관 질환과 비슷한 특약으로 먼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판매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손해율도 먼저 상승하는 구조로 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장 범위를 생명보험사에서 조금씩 줄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 초반에는 뇌졸중 진단비로 보장 범위가 축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2005년 전후로는 이 뇌졸중 진단비에서 뇌경색 및 뇌출혈 진단비로 생명보험사에서는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도 이후부터는 이 생명보험사에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뇌출혈 진단비만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 이제 손해보험사에서 진단비를 이제 다시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손해보험사에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대부분 회사들은 이제 뇌졸중 진단비로 먼저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뇌졸중 진단비, 뇌혈관 질환 진단비, 뇌출혈 진단비가 있게 된 거고요.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먼저 판매가 시작이 되었고 보장 범위를 축소를 하다 보니까 뇌출혈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특약을 없앤다기보다는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특약이기 때문에 유지를 해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000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뇌졸중의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도 물론 많으셨지만 지금보다는 뇌출혈 진단비의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같은 경우에 사실상 지금처럼 건강검진을 활발하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두통이 있어도 이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같은 경우에는 뇌출혈 진단비로 보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계셨지만 2024년도 기준으로는 뇌출혈까지 가기에는 좀 쉽지 않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나 뇌졸중 진단비로 가입을 하시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보사와 손보사의 진단비 변화, 이 역사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대로 이 혈관보험 내에서, 혈관 질환보험 내에서 어떤 부분, 보장 범위를 비롯한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나를 좀 알아봤는데 또 이 안에서 추가로 가입해야 하는 좀 다른 특약은 없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보장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포함하고 있는 질병 코드도 10개, 6개로 가장 넓은 특약이라고 가장 좋은 특약이라고 꼭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도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은 최초 한 번만 받고 소멸이 되는 특약인데요. 보통 과거 같은 경우에 이제 뇌 수술이라든지 심장 관련 수술을 한다라고 하시면 절제 개복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는데 2024년도 기준으로 이제 초기에 진단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절제 개복을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시술만으로 이 시술이 진행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뇌혈관 질환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같은 경우에 한 번만 받고 없어지는 특약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는 재시술을 하는 경우가 되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가장 많이들 이제 심장 쪽에서 수술을 하는 예시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 이제 스텐트 삽입술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이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 혈관 질환이 막히는 질병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막힌 질병에 이 혈관에다가 스텐트를 삽입시켜서 이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스텐트가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마다 재시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앞서서 진단비는 한 번만 받고 소멸되는 특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이 수술비의 가장 큰 장점은 시술이라든지 수술을 하실 때마다 반복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을 가입을 하실 때 혈관 질환은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한 번만 받고 없어지기 때문에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반드시 뇌혈관 질환 수술비하고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도 꼭 같이 가입을 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보통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1회한만 지급을 하는데요. 이 최신에 나오게 된 의료기술인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재시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충돌을 했었는데 이제는 이 부분까지 보완을 하면서 반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혈관 질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진단비와 수술비까지 같이 함께 준비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근데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암보험과 마찬가지로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입이 되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 혈관 질환하고 가장 인과관계가 있는 질병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고혈압과 고지혈증이겠죠. 그리고 일단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혈관 질환에 대한 무서움을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에 대한 니즈가 있으신 분들인데요. 제가 앞서서 이 암하고는 다르게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혈관 질환을 가입을 하실 때에는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떠한 유병자 보험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납입하는 보험료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여러 회사를 좀 알아보고 준비를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 예시에 대한 표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40세 남성 기준이고요. 20년나 100세 만기 비갱신 인형 상품을 한번 설계를 해봤습니다. 보장 범위는 이제 혈관 질환 진단비죠.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해봤고요. 수술비도 각각 2천만 원씩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플랜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반 심사를 진행을 할 때 이 혈압과 고지혈 같은 경우에는 혈관 질환하고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할증 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천만 원씩 준비를 하실 때는 할증이 붙어서 보험료는 91,100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325 간편보험입니다.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많이들 알고 계시고 가장 많이들 가입하신 보험이 아무래도 325 간편보험인 것 같은데요. 간편보험이 맨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3개월 이내에 뭐 입원 소견, 수술 소견,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 5년 이내에는 암을 보는 이제 325 간편보험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88,780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온 지 출시된 지 한 3년에서 4년 정도 된 355 간편보험이 있죠. 3개월하고 5년만 보는 355 간편 같은 경우에는 납입하시는 보험료가 64,00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 출시된 보험입니다. 310-5라고 해서 3개월, 10년, 5년 보는 상품이 있는데요. 이걸로 준비를 하시게 될 경우에는 보험료가 58,800원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일반 심사, 할증 심사에서 이제 가입했을 때 필요한 보험료가 97,000원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근데 가장 저렴한 간편보험이 310-5 같은 경우에는 58,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97,000원과 58,000원에 대한 보험료에 대한 차이는 대략 매달 납입을 하시는 보험료가 4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시잖아요. 그럼 이거 1년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보장인데 1년 동안 납입하는 보험료에 대한 차이는 48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이걸 20년 동안 납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 9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가까이에 대한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뭐 건강하신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한 회사만 알아보시고 한 상품만 설계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는 건 좀 추천을 드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케이스처럼 잘못 가입을 하시게 되시면 보장 범위는 넓다라고 하더라도 900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더 납입을 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병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보험회사 또는 한 상품만 설계를 해보지 마시고요. 여러 회사를 비교를 하신 다음에 본인한테 가장 합리적인 보험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비교를 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병자 상품에 대해서도 뭐 회사나 가입 방법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비용 차이가 극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좀 다양한 회사와 상품들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시면서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혈관 질환 좀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총정리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거 같은 경우에는 암에 대한 발병률이 압도적으로 혈관 질환에 비해서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사이에는 이 혈관 질환에 대한 발병률과 사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암보험만 준비하지 마시고요. 암보험과 뇌, 심장에 대한 혈관보험을 균등하게 가져가시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리겠고요. 이 혈관 질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과는 다르게 잘못 가입을 하게 되면 단돈 1원 하나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꼭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진단비 같은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초 한 번만 받고 없어진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수술을 할 때마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비도 꼭 같이 준비를 해두시는 것을 권유를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병력이 있으신 분들 보험사 어떠한 보험 회사를 선택하시냐에 따라 어떠한 상품을 선택하시냐에 따라서 납입하는 보험료가 적게는 10%, 많게는 40%까지가 차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꼭 권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와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TV를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고요. 아울러 본방송은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입니다. 보험 서비스 및 상품 판매와 중개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